안녕하세요. 자, 우리 객관식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에게 엔딩하고 기존의 세법 엔딩을 두 개 통합해서 객관식 그리고 세무에까지 쭉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이 세무에게 엔딩하고 세법 엔딩 통합한 세법 엔딩으로 이제 이론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방향은 먼저 이제 이론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이 얼마쯤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생각은 5대5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 풀이는 객관식의 문제를 거의 전수로 다 풀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 풀어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객관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시험에서 세무회계를 봐야 돼요. 이제 세무회계 자료가 많은데 그 자료를 여러분이 읽을 때 처음부터 이제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객관식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세무회계를 보면 훨씬 쉬워요. 훨씬.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객관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회계사 시험 있죠? 그러면 일단은 국세 기본법이 나와요. 국세 기본법이 4문제가 나와요.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항상 똑같아요. 4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나와요. 5문제 정도 나오구나. 세무사하고 헷갈렸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소득세. 그래서 국세 기본법은 전부 다 이론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말 문제로 푸는 거. 정답률이 좋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말로 된 게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지식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회계사 시험 보는 분들은 세법학 공부 거의 안 하는데 약간 그런 내용이 좀 섞여 있어요. 이게 뉘앙스가. 그래서 얘는 내년 초에 공부하시면 돼요. 내년 초에. 그래서 한 내년 초에 바짝 해가지고 점수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상 맞추시면 성공하는 거고, 소득세가 이제 10문제 나와요. 10문제. 그래서 소득세가 10문제 나오고 몇 번부터 나오냐면 6번부터 15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계산형 문제가 5개, 그리고 5개나 6개, 해마다 좀씩 다른데, 그리고 이론형 문제가 5개나 4개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법인세 나오는 거예요. 법인세가 몇 문제 나오냐면 14문제 나와요. 총 40문제 중에 좀 많죠. 그래서 16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나오냐면 29번까지. 거의 해마다 똑같아요. 법인세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오냐? 보통 9문제 나옵니다. 9문제. 그러니까 14개 중에서 계산이 9개예요. 그래서 법인세 계산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부가세 나오는 거예요. 부가세. 부가세 몇 문제 나오냐면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나와서 30번부터 37번. 부가세도 계산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은 토탈리 계산이 20개, 이론 20개 딱 정해서 나와요. 그리고 상증세 나와요. 상증세 2개 나옵니다. 38번부터 39번까지. 계산 하나, 이론형 하나. 그 다음 지방세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엔 뭐 할 거냐면 지금 정규 수업 시간에 이 3가지 합니다. 3가지. 얘는 1월 달에 할 거고, 얘는 기본 강의 제가 작년에 찍어둔 거 있어요. 올해 찍어둔 거. 그래서 그거 본 다음에 여기 요약서 여러분 셀프로 공부하시고, 지방세는 수업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인데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다 공부하려면 부가세만큼 돼요.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대신에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풀 건데 그때 문제 정도만 외워서 가시면 돼요. 찍어서. 작년에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3번 내봤는데 작년에 어망가라서 좀 어려운 거 나왔어요. 가서 찍으시면 돼요. 세무사 시험 어떻게 나오냐? 이 좀 비슷하긴 한데 국기가 나와요. 국기가 4문제 나오고, 국세 징수법이라고 있어요. 요게
네 문제 나와요. 다 이론형으로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세범 처벌법. 이거 다 1월 달에 하시면 돼요. 1월 이후로 충분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나와요.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세. 그래서 소득세가 10개, 법인세 10개, 부가세 8개. 그래서 여기는 28개 나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 2개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반영. 조세 조정. 회계사도 앞으로 요거 내고 요거 내겠다는 게 방향이야. 근데 3년 후, 3년 후. 그때까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같이 포함되는 게 똑같아요. 이 2개는 문제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세무사시험은 이론형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계산이 14개 정도 되고 이론형이 26개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산을 조금 많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절차적인 규정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무회계 전 단계를 공부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수업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객관식의 문제는요. 작년보다 책을 내가 조금 더 얇게 냈어. 문제를 뺀 건 아니에요. 더 늘렸는데 조금 더 얇아요. 왜냐하면 해답을 한 페이지 밑에다 다 넣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다 밀어놨어요. 컨트롤, 알트 쭉쭉 해서 밀어서 넣어서 여기 있는 거고 최소한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 있죠. 거의 똑같은 문제는 조금 빼고 해서 맞춰가지고 한 거이기 때문에 요 정도 양만 푸시면 거의 법소부에서는 한 90% 이상 맞출 수 있을 수준까지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부가세 가보겠습니다. 엔딩부터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 객관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례를 잠깐 볼게요. 1편 차례를 보시면 1장, 2장부터 해서 9장까지 쭉 있죠. 보통 어떻게 나오냐 말씀을 드리면 회계사 같은 경우 7, 그리고 세무사 8문제 나오는데 1장, 2장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장 영세율과 면세에서 한 문제, 과표에서 한 문제. 근데 과표를 풀려면 앞에 걸 좀 할 줄 알아야지 푸는 거예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과 매입세 요거 합쳐서 한 문제, 겸용사업자에서 한 문제, 신고납부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는데 간이가세 포함해서 보통 요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범위에 걸쳐서 한 문제씩 쭉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토탈 18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6시간씩 해가지고 4시간 기준으로 27회 정도 하거든요. 27회. 그러면 대충 28문제씩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 배우러 가는 거예요. 한 문제. 그래서 공부라는 게 누적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부탁하거든요. 세법 마지막에 하루에 이제 특강 좀 해줄 수 없냐. 하루에 28문제를 어떻게 다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자, 부가세 총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설. 이제 맨 처음에 모든 법에는 총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총설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앞에 우리의 기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주는 얘기고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거는요.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이 뭐냐. 이제 4개로 나뉘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이론적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공제법이다, 가산법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 배울 거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자죠 우선. 그리고 사업자이든 아니든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즘 개념상 신탁이 아주 중요하다. 신탁. 그래서 신탁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쪽에서 신탁의 경우 신탁 재산을 매매할 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네 번째 배워야 되는 내용은 과세 기간.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잖아요. 이들의 과세 기간이 어떻냐, 이런 얘기를 배울 거고, 다섯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게, 그다음 이론형에서 잘 나오는 게 납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가세에선. 사업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서 사업장에 대한 얘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쪽이, 이쪽이 말 문제 조금 어려운 걸로 잘 나옵니다. 사업장. 사업장 정리 잘 하셔야 되고, 여섯 번째는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가 핵심이에요. 사업자 등록과 세금 계산서 제도.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고, 때로는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설에서 배우는 내용은 요것들입니다. 자, 우선 과세 요건부터 가보겠습니다. 교재 2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 및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과세 요건 네 가지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납세 의무자, 그래서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요까지는 잘 아는데 그 앞에 내용이 여러분들 간혹 까먹고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인격이 있으면 다 내는 거다. 그래서 단체라도 다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낼 때는 국가 지자체는 담세자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든 모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과세 대상,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납세 의무자에 맞춰서 본다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것이 결국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재화의 수입 있죠, 수입. 그래서 재화의 수입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리납부 제도가 있죠. 그래서 대리납부 제도를 통해서 과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과세 대상에는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납부라는 게 원천징수 비슷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옆에다 페이지 씁니다. 1-110페이지. 기억이 안 나니까 잠깐만 가서 구경만 해보겠습니다. 1-110페이지를 가보면 의만 볼게요. 의만. 그래서 속지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면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장이 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과세 대상 용역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공급하게 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하듯이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거래징수에서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걸 대리납부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공급받은 용역이나 권리 등을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면 대리납부 의무는 없어요. 납세자의 불편만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객관식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나 이런 분위기인데 그냥 파란색, 지금은 뭐 방법이 없어. 자,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해하시겠죠? 과세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대리 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가 이제 책을 요거 처음 쓰면서 레퍼를 좀 해놨는데 조금 더 레퍼를 해드릴게요, 수업 때.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있죠? 자,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 세목이에요. 그래서 공급가액 그 자체가 과세 표준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다 합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동그라미 2번 보면 재화 수입 있죠. 재화의 수입은 건건이 다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관세 신고와 함께. 이때 각종 썰택스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관세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국세를 모두 합친 다음에 마지막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것 때문에 중요한데, 세무회계 같은 거 할 때 국내 거래야, 국내 거래. 국내 거래인데도 개별 소비세가 붙었어. 개별 소비세라는 게 부가가치세 말고 사치품 등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이 있단 말이야. 그게 국내 거래에서 붙어도 개별 소비세도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과세표준 쪽에 한 번 더 배우긴 하는데 재화의 수입뿐만 아니라 우리 부가가치세는 거의 동그라미 2번 법조문은 그렇게 써져 있지만 부가가치세 통칙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거의 각종 붙어있는 뭐 농어촌 특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있잖아요. 이거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에서 다시 올라가 보면 다 합한 금액이라고 그랬었죠. 이제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나라 부가세 제도는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한 금액의 뜻과 함께 뭘 기억해야 되냐면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하라고 있느냐 아니면 거래 단계 전체 누적 금액이냐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무슨 얘기냐? 교재 1-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1-4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업자 A, B 그리고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업자 A는 매입이었고 공급만 100을 하죠. 사업자 A의 과세표준 100이 됩니다. 공급가액은. 사업자 B는 그 자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이죠. 100에 사서 300에 넘었으니까 B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그 자체는 200이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혹은 공급가액은 300이라는 얘기야. 이 300의 뜻은 사업자 B가 이 물건 또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당시에 지금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의 합계란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부가가치 누적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그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는 거죠. 누적 효과, 이중과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제해 주는 방식.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게 잘 녹아있는 규정이 과세표준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직접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공급가액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방식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율 있죠. 부가가치 세율은 원칙적으로 10%로 하되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화가 무엇이고 용역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재화가 무엇이고 용역이 무엇이냐.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재화 그 자체가 무엇이고 용역 그 자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자, 우선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첫 번째 보면 재산 가치가 있죠.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란 다시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을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권리도 있죠. 권리, 재산적 가치 가진. 물건 외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을 모두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 뭐 이런 것도 권리로서 재화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창고증권, 선화증권 있죠. 창고증권이라는 거 상법 배우면 또 알죠, 여러분들. 창고증권. 창고업자가 있고 거기에 물건이 있는데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그 유가증권의 인도를 통해서 그렇죠? 통해서 나의 물건이 함께 이전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재화가 이전됐다라고 볼 만한 거잖아요. 선화증권 알죠? 선화증권에 상법에 안 배우나? 배 있는 물건 그 선화증권을 BL이라고 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화증권을 인도한 건 물건 그 자체를 인도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TV를 만약에 여러분이 1000대를 사러 갔다고 쳐봐. 그럼 저 가져가세요 하는데 증서 하나 줬으면 내가 가져온 거잖아. 이제부터 내 거잖아. 그래서 재화의 인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임치물, 보관되어 있는 물건이 함께 이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계속 거기에 있어. 그리고 이게 마치 파생상품처럼 그냥 가치로만 거래가 되는 거야. 그 물건을 사용 소비할 목적이 전혀 없고 그냥 증서로만 거래되고 돈 놓고 돈 먹게 한다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런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없기 때문에 재화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창고증권이나 선화증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거기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임치물의 반환이다. 그래서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한다라면 그것은 재화이지만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라면 그것은 재화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면 이 런던 금속 거래소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다 짱 박아놓고, 표현 너무 조속한가요? 짱 박아놓고 돈 거래만 한다는 거야. 돈 거래만. 이해하시겠죠? 자, 거기 아래 비교 개념을 가보겠습니다. 일단 화폐, 어음수표 이건 지급 결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재화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자산도 국세청 해석이 나왔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지급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명확한 해석이 없다가 얼마 전에 명확한 해석이 나왔어요. 아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보시면 주식이나 회사채도 이것도 가치 저장 수단에 불과한 쪽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자, 비교해서 출자 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자, 키포인트가 뭐예요? 내 주식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주식을 감자를 하고 그 회사가 다시 물건으로 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있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현물 반환인 거예요. 현물 반환. 현물 반환이 된다면 그 역시 과세 거래가 된다는 거죠. 주식 자체가 아니라 돌아오는 현물 자체가 과세 대상 거래다. 상품권 있죠. 상품권. 자, 이 상품권이라는 건 백화점 상품권 이거 자체는 유가증권이지만 물건 자체가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상품권 그 자체는 판매 시 공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이 교환되는 시점엔 재화의 이전이 있는 거죠. 그 재화가 과세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 용역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용역이 무엇이냐를 본다라면 용역이란 재화 외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또는 행위, 영무나 행위라는 거예요. 다음의 것들이다. 대표적인 게 건설업, 부동산업, 그리고 아래 기타 업종들입니다. 그 기타 업종에 가장 중요한 건 음식점업, 숙박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용역이다. 그래서 법에서는 부가세법에서는 용역의 범위를 사업의 범주로서 이렇게 기재해놨어요. 자, 위로 올라가서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건설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사업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재화다, 재화. 두 번째는 사업자의 어떤 징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동산 매매. 자,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이죠. 매매는 재고자산 거래이기 때문에 재화예요, 재화. 그래서 매매 가로치고 보니까 주거용 그러니까 주택건설 판매를 얘기하는 거지. 비주거용 상가 건물 판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기 스스로 건설하여 그걸 자연건설이라고 하는 거죠.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해하셨죠? 즉 무슨 얘기냐?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물론 주택 자체는 면세 대상일 수가 있지만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라는 것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겁니다. 지어서 저희가 팔더라도 분양 판매 일종의 도급 성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중개 당연히 재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중개업 자체는 용역이지만 중개를 목적으로 해서 재화를 매각하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사업상 목적으로 하나의 과세기간에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매각한다라면 역시 재화의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 쪽으로 해서. 자, 부동산업 가보겠습니다. 제외함. 다음에 사업은 제외한다라는 거. 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대가를 수령하더라도 부가세 과세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걸 비과세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소득세법 기타 소득에서 보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거나 거기 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고 부가세법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용역의 범주에서 빼두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업의 구분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어떤 사업을 할 때 부가세법에서 어느 사업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 세제 혜택이나 과세 여부 등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용역이냐 재화냐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법 어디를 봐도 기본적으로 사업, 업종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룰은 표준산업분류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근데 표준산업분류가 계속 바뀌니까 개시일 기준이냐 종료일 기준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시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표준산업 분류에 있는 것과 소득세법이 다를 수가 있죠. 정의가 업종이.
그럼 아니, 부가가치세법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 니은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표준산업 분류에도 불구하고 용역 공급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라고 해놨으면 용역이라는 거 표준산업 분류에서 재화인 것처럼 보여도 이해하시겠죠? 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이론적인 틀이고요. 가산법이라는 건 부가가치 요소,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더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이걸 채택한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럼 공제법이 있죠. 공제법이라는 건 매출에서 매입을 빼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공제법은 세금 계산서 제도가 없이 그냥 매출에서 매입을 직접 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전단계 세액 공제 방식이 있죠. 그럼 거기 밑줄을 볼까요? 전단계 세액이라는 게 뭡니까? 전단계 세액. 이게 매입세액인 거죠. 그래서 전단계 세액이라는 걸 한마디로 바꾸면 매입세액입니다.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한테 쓰기가 조금 곤란해요. 서로 이해가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객관식 때는 좀 더 올리고 설명할 때 좀 더 올리는 새로운 표현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라 그랬냐 옆에서 물어보기 바쁜 사람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전단계 세액이라는 건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가운데 공식 구조를 보면 납부세액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고 곱하기 세율을 한 것이 전단계 거래공제법인데 우리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그걸 빼어내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곱하기 세율. 그 매출액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적된 부가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 단계에서 내가 부담한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부담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누적 효과를 제거해 주기 위한 거죠. 이중 과세 방지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중복과세를 피할 수 있고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한 이유는 다단계 소비세이기 때문이죠. 거래 단계마다 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탈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완전 면세가 달성한 거잖아요. 만약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앞에 애들은 부가세 내고 마지막에만 부가세를 안 내면 가격 전가 기능을 통해서 결국 완전 면세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 상호 감시 기능. 서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용 자산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바로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런 제도가 아니라면 즉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처럼 한 번에 다 공제해 주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만큼 공제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경제학 배우거나 하면 재정학 안 배울 수도 있는데요. 재정학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원래 소비세하고 소득세는 감가상각을 제외하고는 똑같다고. 너무 어려운 건가요? 소득세랑 소비세는 감가상각을 빼고는 똑같은 거야. 왜냐면 소득세도 결국 내가 번 돈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는 거잖아. 근데 그 지출한 비용 중에 투자한 금액은 소득세 영역은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서만 비용 처리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둘은 거의 같은 겁니다. 실제 그것만 제외하고. 자, 어쨌든 그 과세 구조 말씀드렸고,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부가세 1번에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문제지만 좋은 문제예요. 자, 회계사 9년 거 부가가치세법과 전 단계 세액공제법, 간접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액을 의미한다. 자, 틀린 질문이죠. 정답 1번입니다.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지금 아닌 거죠. 공급가액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누적된 부가가치 합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여 과세하지 않고, 이게 맞는 말이죠. 직접 산출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거래 징수한 매출 세액에서, 그러니까 거래 징수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죠.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 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 방식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 전단계 세액은 아까 얘기했죠.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이전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납세 의무자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인격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상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비영리법인도 다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담세자가 곧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사업자의 정의 하나 있죠.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거기까지 끊어볼까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인 거죠. 그것만 제외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제 근로자와는 다르다는 거죠.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 판례에서는 사업 형태를 갖춘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기억을 보시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사업 형태를 갖췄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고 인적 시설이 있거나 사무실도 있고 물적 시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사업자는 아닙니다. 절대로.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 부가세 납세 의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나는 최대한 사업자 등록을 미루고 있다가 걸리면 그때 직권으로 등록 당하고 그때부터 부가세 내겠다. 부가세 천국이죠. 천국. 그렇게 안 돼요. 디귿을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독립됐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다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이건 좀 외우세요. 과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법은 특칙을 두고 있고,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이런 건 다 과세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동그라미 디귿이 무슨 얘기냐면 부업이라는 말은 농업은 원래 과세하지 않는단 말이야, 부가세. 근데 부업이니까 부수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농사 지면서 옆에 민박을 하는데 민박 매출이 훨씬 좋아. 민박 이러면 좀 여러분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 부가세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걸 영어로 바꾸면 펜션이잖아. 그럼 부가세 내야 된다는 느낌 확 오잖아. 그치?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농사 지는데 쌀 농사 지면서 옆에서 민박을 해. 난 농가 부업이다 주장을 하는 거야. 부수된 거기 때문에 부가세 안 내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축산, 어로, 양어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 이거는 농가 부업에 들어볼 수 있는 범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과세하지 않는데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죠? 설령 그것이 농업과 독립된 사업이라도 축산 그 자체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 자, 밑에 표가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는 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사업자를 얘기하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와 영세한 간이 과세자로 나눌 수 있고, 자, 사업자는 맞는데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아요.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음영칠한 부분이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신탁 보겠습니다. 신탁. 신탁이라는 건 이제 믿고 맡긴다는 뜻인데, 자, 신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있는 거죠. 자, 신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얘기하는 거야. 신탁법이라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신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 길거리 다니다 보면 무슨 신탁 있잖아.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대장
이게 뉴스에 나오니까 하는 건데 뭐 다른 뜻을 가지고 하는 거. 거기도 보면 신문 보면 어디 신탁에 걸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 위탁자가 있다. 위탁자가. 그래서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 거야. 그럼 수탁자의 명의로 거래가 일어납니다. 얘 명의로. 그래서 명의가 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야. 부가가치세는 사실 법률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법률행위. 그렇죠?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공급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길 때 있죠. 그럼 신탁 등기가 되면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 사실. 부가세라는 게 거래가 소유권 이전에 일어나면 과세 대상인데 이게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놓는 건 야, 내 재산을 네가 맡아서 좀 관리를 해다오. 요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신탁이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생명인가 거기서 신탁 광고를 하더구만. 유언대용 신탁 뭐 이런 광고하는 거 못 봤어요? TV 못 봤어? 어떤 애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내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고 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막내한테 다 물려준 거야. 그래서 유언장을 공개하는데 형들이 막 뭐라 그래. 근데 동영상을 보여줘. 왜 막내한테만 주냐고 하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막내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아버지 막 머리 감겨드리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내만 이쁘다. 막내에게 준다는 거지. 그 형들이 오붓하게 아 네가 고생 많았구나. 그러고 끝나. 그러면서 막내가 아버지는 형을 그래도 사랑하셨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몰빵해서 줬다는 얘기죠. 몰빵. 원래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줘야 돼. 절반을 자기 지분에. 근데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어. 그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가지고 신탁에 걸면 얘 거기 때문에 수익자만 지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엄청 많이 팔아 지금.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구나. 부자 아버지는 자식이 3명 있는데 내 이 새끼만큼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 얘 죽어도 못 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잘 모르나? 얘만큼은 절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뭡니까? 그 선전이지. 우리 막내만 주고 나머지 애들 다 제끼다.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야. 자, 부자들의 세계니까 어쨌든. 이 형식적이지. 신탁이 진짜 많다니까 현실에서.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전할 때 이해하시겠죠? 형식적으로 이전할 때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거야. 과세하지 않고. 한꺼번에 정리를 해봅니다. 수탁자 명의에서 다시 위탁자로 되돌아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종료한다라고 그러지. 신탁을 종료하는 거야. 그래서 신탁 종료. 신탁을 종료해. 이것도 형식적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과세하지 않아. 심지어 수탁자를 경질할 수 있어. 즉 무궁화 신탁에 있던 재산을 예를 들어서 대한자산신탁 이런 데다 옮겨놓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수탁자 변경. 얘를 변경하더라도 이거 과세 대상 아니야. 첫 번째. 그럼 문제가 뭐냐면 위탁자가 얘기한 거예요. 수탁자에게 넘기세요. 제3자에게 넘기세요. 제3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부가세가 이제 발생한단 말이야. 부가세. 그때 과세 하긴 하는데 이것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자, 납세 의무자. 원칙은 누구냐? 수탁자라는 거죠. 거래 행위라니까. 부가세라는 게 얘가 담세자가 아니잖아. 얘가 담세자고 거래 징수하는 거잖아. 가장 쉽게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납세의무자 원칙은 수탁자이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소유권만 여기다 넘겨놓은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만 여기다 넘겨놓을 수가 있어. 내가 대출을 받는데 담보신탁을 위해서 여기다 넘겨놓을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 대출.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대장동에 땅을 샀다고 쳐봐. 땅을 샀는데 다 대출을 받아 샀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몰래 팔아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담보신탁을 해. 그럼 신탁회사에다 넣어놔. 그러니까 은행의 담보대출의 1수익권자가 은행이거든. 그럼 은행이 소유권은 저런 애들한테 가 있어도 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탁이 딱 걸려 있으면. 이해하시겠어요? 친구한테 맡겨놓은 거야, 맡겨놓은 거. 걔가 어떻게 하지 않은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권한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맡겨는 놨는데, 부동산 맡겨놨는데 내가 여기서 부동산 임대를 해. 그럼 임대사업자는 나잖아. 법률상 소유권이 있어도. 그럼 임대 행위는 나와 임차인이 할 거 아니야. 이때 부가세는 누가 내는 게 훨씬 더 편해. 임대인이 내는 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위탁자가 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탁자가 이 모든 걸 지배관리 통제하고 있는 거야. 부가세 영역에서. 지배관리 통제하고 있다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납세 의무자인데 이들이 체납을 할 수 있잖아. 얘네들이 체납. 돈 안 내. 부가세 안 내.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이 부가세를 더 걷어들여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본질적으로 누가 가져갔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부가세에 체납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그래서 보충적으로 누가 납세 의무를 지고 어떤 형태의 납세 의무를 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수탁자는 얘가 명의잖아, 명의. 그런데 돈을 안 내. 그럼 이 돈 사실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얘가 가져가겠지. 맡긴 놈이. 이해하시겠죠? 진짜로 맡긴 놈이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형식 껍데기만 두고 진짜 자기가 돈은 지가 먹고 있을 때 이게 국세기본법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 법인을 껍데기로 두고 내가 그 이익은 내가 다 취하고 세금만 제가 내라고 해놓는 방식에 있어서는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걸 부과하게 돼 있어요. 제2차 납세 의무. 그래서 체납하면 제2차 납세 의무. 여기 위탁자가 내지만 얘가 물건을 지배관리하고 있었잖아. 법률상으로는. 그런 걸 내 세금은 아니지만 제2차 납세하면 본질적으로 자기가 먹었던 거야. 그걸 토해내라는 거고 내 세금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메꿔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내가 거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걸 물적 납세 의무라고 그래. 그래서 이쪽에서는 물적 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 이해하셨죠? 물적 납세 의무는 누가 지느냐? 수탁자가 지는 거야, 수탁자. 거래에 지금 참여했기 때문에 물적 납세 의무는 수탁자가 진다. 자, 제2차 납세 의무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자, 제2차 납세 의무는 위탁자가 아니라 진짜 먹은 애가 내야 되는 거야. 그 먹은 애를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지. 수익자라고 그러지. 수익자.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는 수익자가 지는 거고. 자, 교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표가 중요한 거고. 자, 부가세에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라면 신탁 걸어놔도 용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부동산 임대처럼. 자,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부터 가보면 수탁자야, 수탁자. 그리고 신탁 재산별로 다 납세 의무가 있는 거야. 신탁 재산별로. 이해하시겠죠? 한국 뭐 예를 들어서 무궁화 신탁이라고 있다라면 되게 큰 신탁회사거든. 자산신탁 뭐 이런 애들. 이런 신탁회사가 회계사가 신탁회사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일 되게 많이 하거든. 신탁회사에서 회계사 또 다 공적 영역에 있는 일을 많이 했었잖아. 뭐 그렇다 치면 그렇잖아. 대장동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면은 다 하는 거잖아. 그 수탁자 있지, 수탁자. 이 수탁자는 수많은 신탁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납세 의무자는 거의 신탁 재산별로 각각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신탁 재산별로. 이해하시겠죠? 자, 예외 가보겠습니다.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위탁자 명의로 아예 공급을 하는 거지.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 두 번째가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통제하고 있다. 지배 통제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럴 수 있다. 자, 만약에 수탁자가 체납하게 되면 수익자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수익자. 그리고 거기 위탁자가 체납하게 되면 수탁자가 물적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수탁자가. 물적 납세 의무의 범위는 신탁 설정일이 그 이후
이후에 발생한 법정기를 도래하는 부분부터 있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고 양가로 2번에 가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신탁 계약이 종료돼서 수탁자에게서 위탁자로 다시 돌아오거나 수탁자 변이가 있을 땐 다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